네, 안녕하세요. 전직 은행원이자 현 공인중개사 겸 자산관리사, 재테크를 읽는 남자 평민만수르입니다. 먼저 이런 말이 있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하지만 재테크에 있어서는 방어가 최선의 공격입니다. 이런 방어적 재테크 전략 중에서 오늘은 계획적인 소비와 고정지출 줄이기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통장 쪼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통장 쪼개기가 뭐냐? 라고 하시면 통장 하나를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쪼개는 건 아니고요. 간단합니다. 통장을 그 목적에 따라 여러 개로 나누어서 개설하는 겁니다. 그럼 굳이 왜 번거롭게 통장을 나눠야 할까요? 보통 통장 하나에서 모든 현금이 흐른다면 그 통장에서 각종 공과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신용카드값, 축의금, 저축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통장에서 다 흘러나가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내 소비와 지출을 파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무엇보다 계획적인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저축 계획을 세우기도 힘들죠. 그냥 월급이 들어오면 왔어? 반가워. 가야 된다고? 그래 잘 가. 이렇게 돈이 스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통장을 쪼개고 내 수입과 지출 그리고 소비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한눈에 알아보시기 쉽게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직장인분들 기준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급여, 저축, 고정지출, 그리고 예비비, 생활비, 비정기급여까지 합치면 비상금 통장까지. 그리고 사업자분들은 이런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로 자재비, 인건비 같은 사업비 항목만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흐름은 같으니 설명은 직장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직장인들은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가 반드시 하나는 있으실 거예요. 참고로 급여 계좌는 주거래 은행에서 하시는 게 유리하고 은행을 선정할 때는 검색이나 문의를 통해서 급여 계좌 개설에 따른 혜택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럼 일단 급여 계좌가 있으시다면 급여 계좌에는 비정기급여와 정기급여라는 수입이 들어오겠죠. 물론 상여금이나 성과급 같은 비정기급여가 없으신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비정기급여가 있으시다면 비상금 통장을 하나 만드셔서 월급의 5배 정도는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뚜렷한 비정기급여가 없으시다면 비상금 통장 대신 후술할 예비비 통장과 함께 관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이 비상금 통장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갑작스런 큰 지출이 생겼을 때 이 비상금 통장에서 충당하시면 되는 거고요. 목표 금액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월급의 5배 정도를 추천드리지만 본인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비상금 통장의 목표 금액을 달성하셨다면 그 이후 나머지 비정기급여는 바로 저축통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저축통장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모으시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용 시점을 정하시고 여행비 이런 단기 목적이시라면 적금으로, 부동산, 창업, 전세금 이런 장기 목적으로 모으시려면 적금으로 모으셨다가 정기예금으로 만드시고 이 예금을 계속 돌리세요. 이렇게 예금을 돌리시게 되면 복리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금리가 높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정기적인 급여가 들어왔을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저축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최소 10%는 하시고 비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기 상황과 의지에 따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저축 비율을 높이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다가 정 힘들고 안 되시면 상황에 맞게 저축 비율을 낮추시면 되니까 저는 처음에 시작하실 땐 최대한 저축 비중을 늘려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저축 비중을 너무 낮게 잡고 루즈하게 하면 여유 있는 만큼 과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머지 보험료, 대출이자 월세 이런 고정지출은 고정지출 계좌에서 따로 관리하세요.
이렇게 고정지출 계좌에 옮기시고 남는 금액은 예비비 통장, 즉 경조사비, 명절자금 등에 쓸 비용을 말하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사용할 금액을 예비비 통장에 관리해주세요. 이렇게 나누시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남은 금액은 생활비 계좌로 옮기세요. 통신비나 공과금은 생활비에 넣어도 좋고 고정지출에 넣어도 무방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급여계좌, 비상금계좌, 고정지출, 예비비, 생활비 이렇게 목적에 따라 5개의 통장이 만들어졌겠죠. 근데 이것을 모두 입출금 통장으로 개설하게 된다면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바로 정부에서 대포통장 근절 대책으로 입출금 통장을 만드는 데 제약을 걸어놨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입출금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관계없겠지만 대부분의 신규 개설 시 증빙서류가 꼭 필요하고 단기간 내, 즉 20영업일이니까 주말을 포함해서 한 달 정도 되겠죠? 그 한 달 내에 한 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대포통장을 실제 사용하는 보이스피싱범들을 검거를 할 생각을 최우선으로 하고 대책을 세우더라도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히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범들에 대한 처벌 강화나 검거 이런 거에 중점이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은행원 입장에서는 민원 때문에 힘들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입출금 통장을 만드는데 계속 걸리는 게 있고 증빙서류도 필요하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마치 밥알이면 잡자고 밥알이 못 잊게 하는 것 같은 대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입출금 통장 개설의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이 재테크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짜증나서 못 해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노파심 때문에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내 계좌 찾기를 통해 내가 잊고 있던 살아있는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계좌가 아니라 거래 중지 중인 계좌가 있다면 똑같이 신규 개설과 마찬가지로 증빙서류를 챙겨가셔서 부활을 시키세요. 이러한 방법으로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제한은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비상금 계좌와 예비비 계좌는 입출금 통장이 아니라 적금 통장으로 개설을 하는 건데요. 어차피 비상금이나 예비비 지출 자체가 당장 입출금을 활발히 해야 되는 성격도 아니고 특히 카카오뱅크에서 개설하는 적금 통장은 그 기간 내에 2번까지는 긴급 출금이 가능해요. 따라서 해지하지 않고도 2번까지 내 목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비상금 계좌와 예비비를 적금 통장으로 뺐으니 입출금 통장은 총 3개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입출금 계좌에서 카카오뱅크를 또 이용하시면 세이프박스라는 금고 기능이 생겨서 입출금이 가능한데 연 1.2%의 금리가 붙어요. 약간 CMA 통장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니까 제가 마치 카카오뱅크에서 일하는 홍보대사 같은 느낌인데요. 그만큼 비대면으로 편리하고 집에서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번거롭게 통장을 쪼개면 도대체 뭐가 좋을까요? 네, 바로 핵심은 고정지출과 생활비를 한눈에 파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줄이고 경제적인 소비 습관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저축 비중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거고요. 이렇게 선순환 구조 속에서 최종적으로 저축이라는 열매를 맺고요. 이 열매로 종잣돈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재테크에 꽂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선순환 구조로 몇 달 생활하시다 보면 돈에 쫓기지 않고 내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잡히실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수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망치고 악순환으로 바꾸는 3가지 매개체가 있어요. 바로 신용카드,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인데요. 이 3가지를 주 소비 자금으로 쓰시게 되면 너무 좋죠. 편하고 한도 내에서 펑펑 쓰고 사고 싶은 거 미리 땡겨 쓰고 또 쓸 때는 또 금방 다음 달이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만큼 실체가 없는 내 돈 아닌 돈에 끌려다니시게 될 겁니다. 앞서 통장 쪼개기의 선순환 구조에서 급여가 들어오면 선저축하는 시스템이 아닌 말 그대로 신용과 빚을 이용한 선소비가 되면서 소비지향적인 경제생활이 됩니다. 한마디로 악마의 유혹이에요. 당장은 달콤하지만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때문에 사용하시거나 굳이 할인 혜택 같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에 비해 낮은 15% 수준이고 매년 폐지 얘기가 나오는 만큼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폐지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여러분의 습관은 쉽게 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굳이 신용카드를 아주 가끔이라도 사용하셔야 된다면 금액이 큰 가전제품 같은 걸 구입하실 때만 활용하시고 습관처럼 쓰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선택은 안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급드린 세 가지 중에 카드로는 신용 등급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마의 유혹 세 가지는 통장 쪼개기와 물과 기름 같아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선순환 구조를 도와주는 매개체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자동이체, 가계부, 체크카드입니다. 자동이체라는 시스템은 내가 목적별로 쪼갠 통장에 직접 하나하나 이체하지 않아도 되니 그 편리함이야 말할 필요가 없고요. 가계부와 체크카드는 내 소비를 통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요즘 체크카드가 할인 혜택이 없는 것도 아니고 SMS 알림을 통해 내가 체크카드를 쓸 때마다 나의 생활비 잔고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음 수입이 생길 때까지 머릿속으로 알뜰하게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습관 꼭 필요합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까지 재테크의 첫걸음이죠.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통장 쪼개기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개중엔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저축하고 싶어도 저축할 돈이 없어. 야, 저거 모아서 몇 푼이나 되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런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두 상황이 같을 수가 없고 또 다들 힘든 시기니까요. 근데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단 얼마라도 꾸준히 저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내가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에 끌려다니는 소비를 하고 있지 않은지, 고정 지출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정 지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료, 월세, 대출이자 같은 것 줄이는 법은 저 평민만수르가 항목별로 콘텐츠를 통해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을 통해 유익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은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티끌 모아 외식비가 되고, 외식비를 모아서 명품백이 되고, 명품백을 모아서 자동차가 되고, 자동차를 모아서 건물주가 된다. 이런 생각 꼭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일단 몇 푼이라도 방어하고 모아야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투자를 해서 운 좋게 번다고 해도 이렇게 새는 돈을 못 잡으면 유지하기가 힘들 테니까요. 지금도 어디선가 새고 있을지 모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지키실 수 있고 또 키워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함께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당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복권밖에 없습니다. 작은 목표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당신을 상상해보세요. 그 상상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